절대 부모는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자식들을, 엄마의 손으로 자신이 낳은 두 남매를 게다가 예비사위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리바이가 증명이 안 되나? 미스터리가 범인의 어머니 박씨의 알리바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박씨가 처음에 찜질방 가서 잔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 내연남 집에 갔다는 거죠. 엄마한테 내연남이 있었네요. 1시쯤 나갔다 하더라고요. 1시쯤 택시 타고. 근데 택시를 우리가 처음부터 공개 수사를 했는데 택시 목격자가 없대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씨가 신월동에 있는 내연남 집에 도착하기까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너무 수상한데? 행방에 모여있던 1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박씨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뚜렷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통신 내역 그리고 기지국 위치도 다 수사를 해봤는데 어디 가서 자기가 무슨 활동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 것이죠. 경찰이 추정하기에 이제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이제 새벽 1시쯤, 그리고 이제 박씨가 집을 나선 지 10분 20분 만에 누군가 들어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만약 누군가가 범행을 계획하고 한다면 정확하게 기가한 그 상태, 아울러 모친의 외출, 이런 부분까지를 모두 지켜보고 있는 형태였다는 거죠. 당연히 어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니까. 과연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은가? 그 정도의 치밀한 미행과 범행을 해야 할 필요성 있는 동기를 가진 면식 관계자가 있는가? 만약 전혀 내부 사정을 모른 채 들어왔다가 우연찮게도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수면 상태에 빠져있는 두 남자가 있어서 범행에 성공했다. 그 우연에 기대를 하기에는 대단히 너무나 위험한 그런 형태의 범행이라는 겁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어머니 박씨가 떠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런 범죄를 정말 저지를 수 있을까? 주변 지인들도 그랬어요. 절대 범행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한때 박씨가 살았다는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박씨의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박씨라는 사람이 무서워서 못 본대요. 무슨 일 때문인가요? 내가 무서워서 그 사람이 수시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보증 사달라고 전화오고, 박씨 때문에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많대요. 이 동네에서 누군가 마주쳤다면 돈을 빌렸다고 하네요. 아까 보면 그 딸이랑 아들한테도 사채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 동네 주민들 말하는 거 보니까 계약서까지 위조해서 돈 사채 빌릴 정도면 대단하지. 너무 수상한데? 사채업자 남자가 울고 앉아있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동네에서 박씨에게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빌렸다고 하는데, 박씨가 돈에 대한 집착이 병적이었대요. 또 은행을 가다가 그 돈을 보면 돈에서 눈을 못 뗀대요. 얘기를 하면서도 그 돈에 눈이 간 거예요. 눈이 그 돈에 가 있어. 그러니까 동네 주민에서, 은행에서 동네 주민을 만나면 계속 그 어머니 박씨가 돈만 노려보는 거야. 돈 빌리려고. 박씨가 동네 주민과 상인들에게 빌린 돈은 확인된 금액이 무려 3억 원이라는데요?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 원? 딸하고 아들 이름으로 그랬던 건 알고 있어요. 그니까 딸하고 아들 이름을 대가지고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돈을 빌렸대요. 엄마가 일을 맨날 저질러 놓고 애들 막 신용불량자 되게 이름으로 막 돈 쓰고, 엄마가 다 돈을 끌어서 모아 쏜 거였습니다. 남매에게 있었다는 빚도 알고 보니까 박씨의 엄마가 남매의 명의로 빌렸다는 거예요. 실은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사채업자도 있고, 아마 빚에 상당히 쪼들려 있었던 걸 보입니다. 어머니는 사채업자의 피톡 쪽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와, 4억이 들었었는데 4억을 챙기고 도망갔다. 여기저기 돈을 잔뜩 빌려놓고는 어느 날 갑자기 동네를 떴다는 박씨.
그런데 이 황당한 일이 몇 달 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자 박 대표. 아까 그 일을 하신다고 했죠. 순대국 가맹점 뭐지? 빚더미에 앉아있던 박 씨가 어떻게 음식점 체인점 산업에 뛰어드는 것일까? 그 내막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다, 진짜. 근데 왜 엄마만 살았냐? 너무 미스터리지. 보험이 역시 나오네요, 역시 보험이. 역시 이런 사건에는 보험이 항상 껴있어요. 보험을 주기 전에 엄마가 많이 들어가지고 보험금도 꽤 많이 수령했다고. 이러면 좀 약간 아다리가 맞아 들어가는데요. 자, 경찰은 이제 어머니 박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시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박 씨를 젊은이 살인 용의자로 추정하는 것은 사실 없이 마음이 불편한 일입니다. 박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이 넘도록 다영 씨와 오도 씨를 홀로 키워온 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이 벌어진 그날은 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상견례 날 자식을 해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엄마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중년의 여성인 박씨. 혼자 신체 건강한 20대 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키 186에다가 몸무게가 100kg였는데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약간 의구심이 들었네. 그 방어흔도 없었다고 해야 하나요? 방어흔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이 집안의 내부인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혹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범인은 유일하게 깨어있었던 애완견을 짖지 않게 만들 수 있고 강제 침입의 흔적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범행 도구를 따로 준비하지도 않고 집 안에 있는 흉기로 범행을 저질러고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씨는 그날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내부인입니다. 여기서 어머니 박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박씨 모녀는 종종 갈등이 있었다고 하네요. 너 엄마한테 그러니까 울면서 이모 뭐라느냐고. 오빠랑 나랑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도 신용불량, 딸도 신용불량, 그리고 또 남의 돈을 쓰겠다고. 저렇게 악다군을 치고 싸운다고 사위감한테 창피하다고. 이제 모녀가 다툰 이유는 항상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보증으로 세우고 돈을 빌리니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남매 앞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박씨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와, 이 보상 금액이 나오는데 아들은 이제 1억 4,800, 또 1억, 거의 한 3억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사위는 왜 죽였냐 그런데 진짜. 그리고 또 박씨가 보험을 가입한 건 사건이 일어나기 전 5개월 전이었대. 한 달에 50만원짜리가 들어가는. 많은 채무 관계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50만원짜리 보험을 들었다. 이건 딱 봐도 빼박이네 이거는. 박씨 남매 앞으로 종신보험을 들어놨고 사망 후 약 3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약관에 눈에 띈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약관이 2년이 지나지 않았던 경우 주 계약금의 30%밖에 나오지 않으니 타인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100% 나오고, 타인에 의해 사망할 경우 특약금을 받게 된다는 가입약관. 그것은 단지 기막힌 우연이었을까요? 지금은 범행 동기가 이 사건에서 뭐냐를 밝히는 게 제일 핵심이죠, 당연히. 이 세 사람이 모두 죽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일 큰 사람이 범인인데, 그럼 결국은 보험을 우리가 관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아들 이름으로 그리고 딸 이름으로 가입이 되는 보험에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특약사항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세 사람이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라는 거고. 그리고 박씨의 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날 쉬는 날이라 냉면집에 가 있었는데 형사가 딱 와가지고 이야기가, 박씨 아는 자, 여기 냉면이 먹고 싶다고 사오라고 해서 사왔다고. 아이들이 죽었는데 죽은 지 이틀이나 3일이 됐는데
형사한테 냉면 먹고 싶다고 시켰다고 하는데, 글쎄 뭔가 모르게 자식 잃고 너무 금방 가슴 아픈 그런 슬픔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의연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박씨가 유력한 용의자였다면 이 사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다영씨가 죽으면서 손에 놓지 않았던 머리카락입니다. 모근이 없다고 해요, 이 머리카락. 아, 근데 그것은 바로 목의 혈통의 동일성 여부, 즉 어머니 쪽으로 유전되어 온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다영의 손에서 채취된 모발과 전다영 및 전호는 그 어머니 박씨와 함께 동일 모계인 것으로 사료돼요. 와, 이 머리카락의 주인이 전혀 낯선 인물이 아니라 동일 모계인 어머니 박씨거나 박씨의 자녀들인 오도씨나 다영씨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 머리카락이 박씨나 오도씨의 것이 아니라 다영씨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은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경찰도 뭔가 있네. 고통스러워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죽어간 사례를 본 적이 있나요? 자기 머리카락을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전문가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는 신체적인 고통보다, 그렇죠, 정신적인 고통인 경우가 많죠, 당연히. 괴로움, 쓰라린, 아픔 또는 우울감, 분노,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순간이나마 좀 잊고자 하는 그런 치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찔리거나 그 통증, 이 아픔, 이 통증을 이겨내는 게 지금 관건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명, 목숨이 없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고통을 야기해서라도 이 순간적인 고통을 이겨내겠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끌어모아서 본인이 살기 위한 어떤 본능적인 방어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또 한 교수님도 말하는데, 찔렸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쥐고 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 확실해요.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머리를 찔렀는데 칼이 자신의 머리랑 얼굴 쪽에 들어오는데 머리를 뛰어들고 이러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고통 때문에 팔을 올리는 것 자체도 매우 힘들고, 이미 찔려서 피가 흉강에서 막 나고 있는데 운동력이 상실까지 아니어도 힘들다. 상처를 입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와중에 머리카락을 잡았을 경우, 그렇죠, 자신을 방어하는 와중에 그 범인의 머리카락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 범인의 머리카락을 혹시 잡은 게 아니냐, 자기를 찌른, 해하려는 사람. 그렇게 본다면 모계 쪽을 의심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미토콘드리아 DNA를 더 많이 해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2003년도에는 당시에는 최선의 기술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어머니 박씨를 용의자로 가져간다고 해도 설명되지 않은 점이 있대요. 혼자서 버리기에는 이 사건이 너무 크대요. 누군가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력자, 보험 설계사, 아니면 사채업자든 애인이든 조력자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박씨의 지인에 따르면 이 박씨가 내연남도 있었고 남자 관계도 꽤 복잡했던 것 같은데요. 딱 한 사람, 택시기사만 경찰한테 안 들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용의선상에도 올라가지 않았거니와 또 형사가 조서를 안 꾸민 남자고, 남매의 지인이 말합니다. 택시 아저씨가 있는데 엄마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신용불량자예요. 그런데 엄마가 택시하는 아저씨한테 차를 사줬어요. 사건 후 보상금을 수령한 박씨로부터 자동차 선물을 받았다는 택시.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사건 당일 밝히지 않았던 박씨의 행적을 혹시 당시 택시기사였던 남자는 뭔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2편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택시기사를 이제 한번 합니다. 그 박모 씨라고 압니까? 이 택시기사도 과거 박 씨의 내연남이었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빚이 사방 걸려있는 거야. 일수라는 일수고 다 쓰고 뭐야 여기저기 다 쓰고 막 이랬어요. 그때 박 씨가 택시 운전하신 분이었는데 아파트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파트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차도 그랜저 X 중고차를 샀다고 하고 한 몇 개를 타다가 갤로퍼로 바꿨대요. 시장 가서 짐을 실어한다 해가지고 그걸로 바꾼 거야. 바꿨다가 그것도 박 씨가 무당한테 줬대요. 무당? 굿하고 준 거야. 굿. 신내림 굿이라고. 네, 신내림 굿을 받았다네요. 그 맛이. 그리고 그때 사고 났을 때 그 선생님은 아예 강릉에 계셨던 거네요. 강릉에 있었습니다. 내가 9월쯤에 왔으니까 그게 4월인지에 사고가 났어요. 내 딸 앞으로해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배출하는 거. 애가 미성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택시기사의 딸한테도 했던 거네. 그리고 또 나한테 화해졌는데도 우리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달라 그래서 우리 누나도 뭣도 그러고 그냥 돈 보내주고 그랬다고. 확실히 돈에 미쳤던 사람인 거 맞네. 자기 신의 내연남의 가족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수상한 게 뭐냐면 저는 그 어머니 박 씨가 이 사람한테 차를 선물해줬다는 거. 그게 왜 선물해줬다는 거지? 보험을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네요. 이 사람은 약간 눈치를 까고 있었네. 자신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세상인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전씨 남매의 어머니. 우린 아주 어렵게 박 씨의 거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 씨를 찾으러 가는데 이제 혹시 그 박모 씨라고 아시나요?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튼 많아요.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찾았던 거예요? 법원에서 막 나가고 문 앞에 보면 역시 사채업자에서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있었던 거죠. 그럼 박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박 씨의 친척. 아니요, 지금 이모가 연락이 끊겼어요. 이모가 좀 약간 사고 이런 것도 쳐고. 그래서 저희 식구들도 다 연락은 다 끊긴 상태고요. 그 아까 이 제보한 삼촌이죠. 그 모도가 우리 장손이죠. 당영이를. 걔 이름을 내가 지어줬어요. 우리 집안에 딸이야도 기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할머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손주가 보고 싶고요. 좋은 게 뭐 다른 게 있는가요? 내 자손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게 제일 좋지. 안 그런가요? 언제까지 어머니한테 비밀로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얘기 못합니다. 눈 감기 전에 그 얘기 못합니다. 저는. 이 박모 씨는 틀림없이 이 사건과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보기에 지금 일단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박 씨.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미심쩍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녀는 지금 현재 자식들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일 뿐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진들 그리고 이 사건들을 다시 검토해본 전문가들은 비록 당시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범행과 관련해서 박 씨가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핵심적인 증거였던 머리카락이 사라진 지금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실마리는 여전히 어머니인 박 씨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박 씨에게 묻고시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박 씨의 행적은 올해 2월 설 명절을 앞둔 어느 늦은 밤 고향 친구에게 걸었다는 전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고향 소식이 궁금하다며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봤다던 박 씨는 외롭다,
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외롭다. 박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미제 사건의 경우 시간이 흘러갈수록 증거도 기억도 점차 사라지기 때문에 해결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꼭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범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로 사건을 저지른 범인 혹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마음, 즉 양심입니다. 우리 드물기는 하지만은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난 뒤에도 미제 사건들의 범인의 심경의 변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범행들 자수하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합니다. 만일 정말로 피해자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박씨가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다면 그녀가 진실을 털어놓을 기회는 여전히 있고 수사기관은 그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취재가 마무리된 대로 우린 피해자들의 삼촌 전양규 씨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노모가 아실까봐 할 수 없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는데 이제는 그 입장을 바꾸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재수사를 요청했었지만 관한 경찰서로부터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들어오고 너무나 아쉬웠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가족이 간직하고 있었던 12년간의 비밀, 꾹 삼켜왔던 비밀을 토해내고 아픈 기억을 마주해야겠다는 외침을 이제는 수사당국이 무섭게 받아들여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편은 끝나게 되는데 이게 수상한 게 저는 수사기관도 좀 수상해요. 너무 갑자기 머리카락 증거가 사라지기도 했고 또 형사가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2, 3일 뒤에 이제 뭐 냉면을 먹는다던가 너무 수상하네 진짜. 그러니까 냉면 먹던 경찰이 한패가 아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뭔가 시켰다고요? 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계속 읽기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마이크가 뭐가 문제야 마이크 마이크 들려요?
너무 아파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호리호리한 신바람 이박사입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좋지. 만납시다. 단자라란자다다다다. 자,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는 어쨌든 이걸 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얘기 좀 해봐야죠. 엄마가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 엄마가 제일 수상하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소드마스터라고요? 어금니 아파 볼까요? 아, 그렇지. 둘만의 방? 스님 볼까요? 스님? 아, 이거는 이미 범위 나가는구나. 엄마가 조력자랑 같이 범죄에 저지르고 돈 나눠가지고 영원히 입 다물고 잠수 타기로 했겠지. 둘만의 방 볼까요, 그러면? 둘만의 방? 자, 둘만의 방 가겠습니다. 부금 너무 무섭다, 이거 근데. 이거 어때, 부금? 이걸로 하자. 자, 이번 편 이제 둘만의 방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잘게요. 저 목이 너무 아파. 이거 너무 목이 너무 아파 진짜. 자, 이번 주제는 이제 둘만의 방 18시간의 진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성의를 보고 더 할게요. 그러면 자, 어떤 아저씨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반지하인데 여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고 있었어요. 출동 당시 실제 영상. 자, 이것도 뭔가 화제가 난 것 같은데 소방사가 말합니다. 까만 연기 속에는 우리가 검색할 적에 바닥을 다 덮습니다. 두 손으로. 욕심인데 거기서 딱 내 손에 뭉클 잡히는 게 있어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또 이쪽이 칼에 찔린 듯한 상처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와, 이건 좀 최근 거네요, 여러분들. 와, 이게 갑자기 사람이 잡혔대요. 칼로 지금 지금 이게 살해 현장입니다.
그 피해자는 이제 여성 김은지 분인데 살인사건 모자이크 처리된 고인 사진을 보며 이쁘다 참 곤매하고 나도 참. 작성자가 좀 역시 오늘의 유행어다 보니까. 자, 화재 당일 16일 후 10월 3일에 사망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두 여성이 함께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데, 소방관들은 목에 두 군데 칼에 찍힌 상처 자국을 가진 여성 한 명을 발견.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사건 발생 16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경찰은 이제 사건 발생 지점까지 죽은 여성 A와 이제 함께 있던 룸메이트 여성 B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살인 미수 그리고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데, 1심 재판부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지만 심증만으로 판결을 내리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죽은 여성이 자해하고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방화해 사망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1심에서 징역 판결을 받았는데 2심은 이제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부금 좀 들어드릴게요. 엽기토끼 봤어요. 자, 이제 1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현존 건조물 방화치사 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그 죽은 고인의 어머니입니다. 무죄라고 나오니까 너무 화난 거죠. 자, 2심에서 이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으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갖게 하기는 부족하다. 자, 엄청 긴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룸메이트 여성 측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죽은 피해 여성 A는 룸메이트 여성 B로부터 빌린 돈이 있었다. 룸메이트 여성 B가 돈을 빨리 갚으라 독촉하자 피해 여성 A는 돈이 없어 갚을 수가 없다며 자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A는 이제 칼을 2번 찔렸어요. 그리고 2차례 비명을 질렀다. 근데 자해를 했으니까 이제 룸메이트 여성 B가 이제 급하게 여성 A의 목을 지혈해줬대요.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갚으러 하니 갑자기 A가 자기 목을 찔렀대. 자해를. 그리고 이제 여성 A 이제 카톡으로 동생의 다른 데도 자라고 하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1시간가량 4천만원 빚이 있는데 어떻게 갚아야 하냐며 하소연을 했대요. 거의 1시간가량 카톡을 한 여성 A는 이제 콜기사에 전화해가지고 라이터 기름과 신라를 주문했다. 근데 그거를 여성 A는 이제 샤워를 하고 있어가지고 못 받았는데 여성 B가 대신 그거를 수령했습니다. 근데 샤워를 하고 여성 A가 자기 생명보험이 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자살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그 여성 룸메이트한테 빚을 갚아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룸메이트 여성 B는 대뜸 짐을 싸 대전으로 출발을 했으나 여성 A가 신너로 불을 지를까 걱정스럽다며 돌아왔다가 집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마 안가 119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여성 A는 병원에 실려가지고 16일 뒤 사망했다. 이게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일단 첫 번째, 맞아요. 목에 칼을 2방 찔린 사람이 어떻게 아는 동생이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고 한참이랑 대화하고 또 샤워를 하고 또 라이터랑 신라를 구입하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대점으로 출발을 했으나 왜 갑자기 집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냥 죽어도 돼. 죽고 보험금을 그냥 받으려고 했을까? 그리고 돈 얘기도 그렇대요. 미리 차용증도 쓰지도 않고 돈을 주고받았다는 거. 일단 이거는 그 룸메이트 여성 B 그 여성인의 변호인이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사건을 해고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했죠. 저희가 그 이정현씨 가명 그 당시에 사건 내용 전부터 쭉 이야기를 듣는데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 죽은 김은진 씨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 돈의 채권 관계로 그 이정현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 말하죠. 이제 그 비명이 딱 기억나는 게 나는 거는 되게 좀 보통 막 싸우고 이 정도의 비명 소리는 아니고 되게 심한 이런 소리였대요. 저희는 이제 그 시간에 여기 그 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가지고 피해자가 악하는 소리가 그 비명 소리가 이제 뭐 그런 소리가 그렇지 않고는 싸우는 소리다 그러면 계속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악 소리가 나고 끝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공개됩니다. 동생한테 연지야, 오늘 집에 누가 와서 얘기할 게 있어. 그러는데 오늘 엄마 집에서 자고 와. 그 여동생이 말하는데 집에 중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엄마 집에서 자가라고 이제 문자가 왔었대요. 근데 한 번도 누굴 데리고 온 적이 없었다고 하고 이제 이 동생은 그렇게 생각했죠. 누굴 데리고 오는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지? 좀 이상하게 했었죠. 언니가 원래 했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 밤 12시에 뭐 하느냐고 뜬금없이 그렇게 연락 잘 안 하거든요. 뜬금없게. 처음에는 말 안 하다가 4천만 원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4천만 원 빌릴 돈이 있느냐고 내가 아는데 계속 카톡을 죽여반 거죠. 이 친구랑도. 근데 4,700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인데 통장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통장 기록도 없대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양쪽 다 통장 기록은 없고 그런 식으로 그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카톡을 주고받는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맞아. 그냥 당연하죠. 아 진짜로 목무형 몰입도 안 되고 개싸구려 목소리로 더빙하니까 진짜로 무섭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막아. 당시 신브루스에서 배달한 그 라이터랑 신나를 주문했다고 하죠. 좀 의아했어요. 저도 라이터랑 기름만 달랑 시켰으니까 이걸 왜 주문했을까? 5개 주문했는데 3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3개라도 갖다 드릴까요? 그랬대요. 당시 신불센터 배달원 옷은 분홍색 트레이닝복 입고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였대요. 근데 이제 아까 그랬죠. 아까 그 변호사가 그랬듯이 샤워하고 있어가지고 대신 나와서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룸메이트 B가 대전 갈 거라고 나보고 대전 갈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요. 자기 짐을 싸놓고 거의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둘이서. 그리고 1시간 뒤에 다시 차를 부르겠다고. 이건 이제 재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이 말합니다. 차용증 서명해달라는 서류 그거 갑자기 문자 오고 부탁할게 이러길래 뭔데? 무슨 소리? 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안 쓰고 돈이 없어 못 갚겠다고 하니까 차용증에 서명해달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돈을 빌려준 B가 너한테 잠깐 갈 건데 서류에 사인도 할 거야. 그것 좀 해줘. 부탁할게. 언니가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가져 이 여동생한테. 불이 나기 이미 한창 전에 그 목에 칼을 찔린 그분은 위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택배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걸 살 이유가 없다는 거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당연히 목에 칼을 2방이나 찔렀는데 어떻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뭐 그런 말을 하고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근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대요. 이제 그 사람의 변호사입니다. 자, 이분 이름이랑 얼굴을 잘 기억해두세요, 여러분들. 정황상 여러모로 살인, 미수 및 방화범이 분명하다 싶은 여자를 2심 재판에서 일약 무죄로 만들어진 배재철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살인사건이나 방화,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히면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되시겠다. 이런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의 그 피해자의 보험가입 내역이 확인됩니다. 근데 본인 아니면 안 돼요. 가입 자체가 생명보험하고 실버랑 같이 있는 거 보면 통합보험이에요.
원래 자살이라고 찍히면 해약 환급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7,000원씩 다 6번 냈거든요. 그것에 해약 환급금이니까 거의 나가는 돈이 없어요. 닭돌기부리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링크 만약 강도산이로 돌아갔다면 일괄적인 거는 본인이 정말 칼로 찌른 사실도 없고 또 불을 내서 죽게 한 사실도 없다는 그건 아주 일관된 거고 굳이 칼로 찔러서 살해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살해할 이유가 없다. 살해함으로써 여성 B가 얻을 실익이 없다. 뭐 실익이 없진 않은데 말입니다. 용의자 여성 B가 사망보험금 타령하고 차용증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왜 그렇게 변호를 해주냐면 어차피 그 여성 B가 그 여자를 죽여서도 얻을 이익이 없다고 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범죄심리학자가 이제 말합니다. 이제 본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쉽게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소통을 했대요. 그런데 물건을 주문하거나 또는 본인의 목소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이게 자체가 이상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화재가 났어. 계속 이게 나오는 패턴이야. 근데 진짜 아까부터 살인 현장에 나오면 화재로 나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아예 없어버려. 훼손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리고 물로 뿌렸어. 진화를 하니까 물로 뿌려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방송에 따르면 신나 같은 휘발성 물질은 사람을 따라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적인 기여를 할 수 없어요. 이 끈을 사실 그 네이버 메일에도 보낸 것으로 나오는데 박명수 형사도 그렇고 유족들도 그렇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게 증거로 채택하는 데가 너무 큰데? 명백한 것은 그런 위중한 상태에 있는 그 고인을 방치하고 불까지 난 것을 확인했으면서 나가버린 것, 이게 너무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그 김은지를 유기한 것은 명백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정현을 중유기치상으로 긴급 체포하게 된 겁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결국은 저희가 검찰에 송치할 때는 살인 미수 그리고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으로 송치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정현이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애가 잘못한 거는 119에 신고 하나 안 한 그것밖에 없다고 눈을 뒤집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도 문제네. 그리고 표창원 교수님 말합니다. 계획적인 살인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반면에 자살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주장들은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고요. 다만 분명히 확인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현이 중상을 입고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는 거죠. 과연 그 이정현이 고인의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무 책임이 없는가? 법적으로 그것을 살인을 물을 수 있는지는 방화치사로 물을 수 있는지, 상해치사로 물을 수 있는지, 또 중유기치사로 해야 하는지, 이것은 두 번째로 변론을 치더라도 일단 그 고인은 그 이정현 때문에 사망했다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결박근 증거가 진짜 오게 된다면
돈도 아깝기도 하니까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나오잖아 그거 그 죽인 그 피해자의 그 뭐 음료수에 뭐 약 타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반려견도 죽고 그랬대잖아. 뭐야 동영상 이렇게 없는데. 약간 사이코패스. 근데 그럼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 그런 거는 법적 효력이 없죠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이런 건 법적 효력이 없죠. 아, 이 부금 틀어달라는 거구나. 이런 컨텐츠 할 때도 풀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요?